예. 예. 허현중 국장 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박주영 변호사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싸우는 사람들인가요? 예. 고 박사님 제일 많이 싸우시는데. 네. 문재인보다는 문재인 일당과 싸우는 요즘 워낙 심해가지고. 네. 예. 6월도 벌써 4일입니다. 6월 4일. 내일 모레가 현충일인데 6월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좌파들은 없애고 싶은 달 같은 거예요. 예. 호국 보훈의 달 하면 이제 여러분들 각자 뭐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강기영 교수님. 뭐 저희 집안은 사실 호국 보훈이랑 거의 동격으로 사는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 선친께서 임관하자마자 소대장이 됐을 때 네. 육사단에 6.25가 터져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8기생들의 상당수가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3년간 이제 중대장, 대대장을 지내면서 이제 6.25가 지나갔고,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관통상 해가지고 총 5번인가, 이송이 돼가지고 뭐 생사를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그 옛날 소총은 관통되면 죽지는 않았다. 네네. 그러고, 그래서 이제 화랑무공훈장, 등등 무공훈장을 여러 개 받은 거를 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난 게 사실은 뭐 거의 8기, 9기들은 특히 기적적입니다. 그거는 네. 살아났다는 게.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뭐 저는 없었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국립묘지 안장이 안 되고 있고 뭐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80년에 정치 보복을 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못 들어가서 한번 이슈가 됐는데 저는 그때 보면서 한국의 그게 행정 체계가 너무 엉망이구나. 근데 뒤에 안현태는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그래. 뇌물 수수 이런 걸로 했는데도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죠 지금은. 네. 거기 이제 얘기를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보훈처에서 이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들어가시겠죠. 뭐. 강창성 장군. 네네. 네. 어떻게 그분이 국립묘지에 국립묘지에 그걸 모시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진짜?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육사단이 그때 이제 중부전선에서 유일하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래. 예. 춘천 전투. 네. 거기에 이제 소대장으로 참여를 해서 사실 육사단이 중앙에서 버티지 못했으면은 네. 서울 함락이 굉장히 빨랐을 거고. 그렇지. 그러고 유엔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육사단이 이 춘천 지역에서 막아낸 게 사실은 그럼 6.25의 아주 결정적인 그거였습니다. 제 선친도 육사단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는데 철원 연천. 네. 그 육사단에서 화학부대장으로 근무하셨어요. 이제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하셨다가 그 전쟁 끝난 후에 각종으로 장교 인관을 해서 이제 화학병과 그때 막 새로 시작된 화학병과에서 이제 화학부대장으로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중부전선이 이렇게 아주 가파른 산악지대가 아니고 이게 평원 같은 거예요. 휴전선이. 그래서 여름이 되면 풀이 막 무섭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풀이 사람 어깨 키 정도만 와도 낮은 포복을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풀을 제초하는 일이 이제 경계를 쓸 때 진짜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풀배로 가면 저쪽에서 보고 있다 쏘니까 그게 이제 해결된 게 그 제초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정말 기적의 그 약품이었어요. 그냥 뿌리면은 풀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휴전선 경계에 있어서 제초제가 했던 역할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그 위험성을 그 당시 몰랐던 거예요. 아, 저도 그 제초제 또는 오렌지 색깔의 뭐 이런 거를 밀가루 같은 거니까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 부대 놀러 갔다가 어릴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제 선친은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육사단에 오래 근무하셨고 고엽제로 돌아가셨고 대전국립현충원에 저희가 모시고 있는데 근데 강창성 장군이 아직 국립묘지에 못 들어가셨다는 건 정말 이건 황당하네요. 당연하죠. 예, 진짜 황당합니다. 예. 고엽제는 되게 그 베트남 전쟁에서 예. 피해자가 많았던 예, 건데. 그 선친은 베트남까지 가셨죠. 베트남 예. 참전. 근데 예. 이제 예. 그 6.25 직후에 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자, 보국 허원의 달입니다. 허 국장님. 저는 근래에는 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국군하면 이제 이 시기에 뭐 6.25 전쟁이나 서해해전, 연평해전, 뭐 천안 여러 가지 발생할 때마다 예. 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뭐 기대랄까, 애국심이랄까, 또 격려랄까 이런 게 많았던 시기인데 네. 근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토가 있고 의심이 있고 의혹이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중에 장군 돌아가신 이재수 장군 같은 분도 네. 또 적폐청산 과정에서 사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군에 관한 문제가 마음이 많이 교차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에 다니면서도 가장 든든해야 하고 튼튼해야 되고 강력해야 할 군을 걱정하는 게 요즘 그 심정이고요. 또 하나는 20대 가졌던 사실은 6월과 40대, 50대 지금의 6월의 기억이 좀 다릅니다. 20대는 학생운동할 때 브루스 커밍스의 전쟁의 기원을 읽고 그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던 이제 청년들이라 그때의 6.25, 그때의 6월 이 기억과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기억, 잘못된 배움, 잘못된 전파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새롭게 배우고 그 배우는 데는 이제 우리 강규영 교수님도 2000년대 현대사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6월은 또 달라서 그래요. 네, 그때는 흑색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밝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그런 기억으로 있습니다. 에어컨 좀 줄여주시고. 근데 그 기억이 이제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아, 진짜로. 근데 강 교수님, 커밍스의 수정주의는 이제 학문적으로 그 파탄된 지 한참 된 거 아니에요? 한참 됐죠. 예. 그래서 그 커믹스 책이 나왔을 때 제가 대학생이었습니다. 마침. 그 상당한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그때는 이제 판권 문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부 이게 불법 번역들이 돼서 출간들이 됐었어요. 몇 개 버전이. 그래서 이제 열심히들 읽고 상당한 충격을 받고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커밍스 주장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커밍스 책이 사실은 1, 2권이 있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은 건 1권입니다. 왜냐면 2권은 좀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면 1권의 주장 중에 이제 핵심은 절대로 6.25 전쟁을 남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내전에 불과하고 특히 이 황해도 이 도서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크고 작은 분쟁이 자연스럽게 전 전선으로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래. 자연 발생론, 내전론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6.25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6.25는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남침한 건데 걔네들의 시선에서는 6월 25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내전이 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기존의 명칭을 폐기하고 한국전쟁이라고 불러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워 한국전쟁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밍스의 얘기가 전에 그 좌파 역사학자들의 또는 그 지성인들의 얘기들과 이제 조금은 다른 게
대개 좌파 세계적인 그 좌파 지식인들은 이제 6.25를 이제 북침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사르트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르트르가 남쪽에서 먼저 들어왔는데 북한군이 그것을 격퇴시키면서 그 여세를 몰아서 내려온 게 이제 6.25라고 하는 그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죽을 때까지 그거를 견지를 합니다. 사르트르가 한국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당시 공산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그 피카소와도 이제 연결이 됐는데 그때 사르트르도 프랑스 공산당원이었고 피카소도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북침이었는데 커믹스는 요걸 좀 더 정교화해가지고 북침이라기보다는 자연 발생적 내전이고 그 다음에 전쟁 유도론 뭐 이런 것들을 좀 유도설이 버무렸죠. 그런 유도설의 핵심이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부러 에치선이가 그 방어선을 에서 한국을 빼주고 그래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착각하고 오인하게 만들어서 함정을 파고 기다렸다가 때려잡으려고 했던 게 한국전쟁이다. 이런 이제 유도설. 그러니까 내전설과 유도설 이 두 개가 커밍스의 이제 핵심 주장이었고 당시에 어쨌든 그것에 상당히 많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좌파들이 그 대학가와 이제 지식인 사회를 잠식하게 하는데 역할을 한 그런 책입니다. 뭐 커밍스 얘기가 잠깐 나와서 설명해. 네, 이제 그 두 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태면 사실 이승만의 이제 북진 통일 비롯해서 남북 분단의 원흉이 이승만에게 있다. 그 이제 정급선언 발언 비롯해서 앞뒤의 역사적 맥락들을 거기에 이제 많이 토론 과정에 저희들도 많이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전쟁에 대한 기원 안에 역사적 맥락 안에 이승만을 주축으로 하는 우익 진영이 그 전쟁의 실제는 발원지였던 것처럼 분단의 원흉인 것처럼 그게 이제 담겨져 있는 측면이죠. 자, 그리고 우리 박지원 변호사 아직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반갑습니다.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다 전후 세대지. 물론 그래도 좀 한참 또 제가 전전세대로 그렇게 보여요. 우리 머리 색깔로는 홍장님께서 전전세대로 보이는데 좀 떨어진 전후 세대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저희 10대나 20대 때 이런 어떤 한국 현대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저희와 같은 40대 초반이 그 6.25나 호국 보훈의 달에 대해서 사실은 느끼는 그 인식이 우리 선배들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저 역시도 사실 20대 때는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안철수의 명언이라고 비꼬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첩이 어디 있나요? 이런 것도 20대 초반에는 이런 자유세계에서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만큼 20대 초반에는 그런 사고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후반과 30대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또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각 그 국가기관 이런 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많이 왜곡돼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그 교육을 받았던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이었을 때는 좀 왜곡된 교육들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사회의 어떤 실체를 조금씩 보면 볼수록 오히려 호국 의지가 생기고 호국 단일 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지금 아까 군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그냥 모든 국가기관 군경을 비롯해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좀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을 정리할 때는 이제 반포 한강공원이나 아니면은 저 현충원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립현충원을 가서 박정희 대통령 그 묘소를 가던가 이러면 좀 마음이 좀 정리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좀 더 가까이 거기를 좀 방문하는 그런 달로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거기가 사실 좀 무덤이긴 하지만 현충원이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저 좌파들이 저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네. 애들을 이제 정교조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좌파 성향의 이제 네. 그 자꾸 데리고 다닙니다, 애들. 네. 이제 그 애들 교육원에는 그 교실에서 하는 공부 이상으로 현장 학습이나 이런 게 그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을 데리고 네. 이를테면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망월동을 데리고 가요. 예. 뭐 저기 무슨 봉하마을을 데리고 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막상 가보면 뭐 전 망월동을 여러 번 갔습니다. 가보면 우리 허국장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예, 가보면 어쨌든 거기 그 돌아가셔서 이렇게 명부에 써여져 있는 이름들을 보면 뭔가 하여튼 마음이 좀 이제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인데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 국토가 그런 면에서 건국과 또는 뭐 5,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적들과 싸운 그리고 건국 현대사만 하더라도 6.25 전쟁에 온갖 그 상처들이 있는 그런 전적지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우파, 자유우파 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소홀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우리 저 박 변호사님 현충원 말씀하셨는데 꼭 이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 데리고 또 친구들과 함께 가기를 권하고 싶은 곳 한 군데씩만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아까 국립현충원 말씀하셨고 저 흑석동에 있는 그 말고 또 한 군데 정도 더 있다면.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 용산에 있는. 아, 그래요. 용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사실은 제가 연애할 때도 데이트 장소로도 그런 전쟁기념관은? 거기 사실 좀 뭐 저렴하기도 하지만 뭐 생각을 한 번씩 정리할 필요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사실 연애는 좋은 곳을 많이 가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되게 그래요. 추억에 남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까지 저희 아이 4살이라서 Y라는 질문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데를 가면서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서로가 공부가 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데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기념관에서 연애를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쟁기념관에 가면 그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찐목한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결혼하고 절대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런 의도에서 혹시 가시나요? 만약에 그런 걸 했으면 바로 찾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전쟁과 사랑이라는 다큐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을 하지 말자 뭐 그런 살아가면서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장 어디 추천한 데 있어요? 저도 주로는 이제 현충원에 가는데요. 그 시기와 상관없이 가게 된다면 임진각을 임진각. 가는 경우가 있죠. 임진각. 거기 현장에 가서 북한을 바라보고 특히나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제가 북한 민주화운동, 북한 인권운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차라 주로 이제 임진각 가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교수님이 은근 웃기신다고. 임진각 옆에 방구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방구정이 있어요. 민물장어. 민물장어. 데이트 코스로 되어 있어요. 데이트 코스로 시작해서 데이트 코스로 방구정. 저 황희가 은퇴한 다음에 살았던 정자죠. 우리 강 교수님은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로 이제 다 하셨는데 조금 저는 독특한 곳을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전문가도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우리나라 현대사와 군에 대해서 잘 아는 분께 우리나라 첫 4년제 육사가 언제 생기고 언제 들어왔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마 10,000명 중에 9,999명이 11기를 얘기를 할 겁니다. 11기 이제 그래서 뭐 4년제 1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알려졌죠. 예, 전쟁 중간에 이제 뭐 진해에서 이제 벤플리트 장군의 이제 도움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입학을 한
우리가 흔히 생도 2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첫 4년제 입학생들인데 생도 1기, 2기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는 2년제로 들어왔고 2기는 4년제로 들어왔어요. 근데 1기는 나중에 이제 그 10기라고 하는 그 기수를 부여받습니다. 근데 생도 2기는 부여를 못 받은 게 4년제로 들어왔으니까 그때 상당히 그 우수한 그 재원들이 들어왔다가 입학하자마자 6.25가 터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식 훈련도 제대로 못한 사이에 이거는 한국 군사에 있어서 조금 치욕은 아니더라도 정말 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 11기들은 진해에서 절대 전쟁에 참여를 시키질 않았습니다. 얘네들 잘 키워가지고 그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안 된 얘기지만 전쟁에 안 나가려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절대로 전쟁에 안 나간다는 저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생도 2기들은 4년제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18살짜리 아이들을 다급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트럭에 태워가지고 포천 전투에 투입을 해서 뭐 이 몰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대구, 부산으로 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기 그걸 받고 이제 전투에 다시 투입이 되는 비운의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는 기수가 없어요. 생도 2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젊은 그 4년제로 들어왔다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투입이 돼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그 포천의 그 위령탑이 있습니다. 예, 생도 2기들의.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러겠네. 그런 역사도 예, 모르는데 여기 생도 2기에서 뭐 장군들도 좀 배출이 됐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1기는 우리가 잘 아는 전두환, 노태우 그렇죠.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김종필 등 5.16의 주역은 8기라고 8기죠. 예. 강창성 장군도 8기도. 8기였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2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생도 2기하고 다른 2기 다릅니다. 예. 그거 이제 정규 조선 이기고? 경비 사관학교를 제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이 세워지고 나서 처음 뽑은 기가 8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홍일 장군 이런 분들이 이제 교장이 됐고, 그러고 나서 임관이 되자마자 이제 6.25가 터졌단 말이에요. 8기 9기들이. 그래서 그때 그 군대에서 도는 그 유행어가 또 죽었다 8기 언제 죽나 9기였어요. 그 정도로 많이 죽었는데, 자 그분들은 그래도 이제 8기 9기라고 하는 그 기수를 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소대장으로. 근데 생도 2기는 생도들이 그냥 가가지고 몰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번도 없고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계급장을 받게 됐는데, 그분들을 위한 뭐 국가적인 좀 위로가 있자면 이분들 지금 거의 다 돌아가고 계세요. 돌아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백선엽 장군이 생도 1기로 알려져 있고 아닙니다. 박정희 장군 2기 이렇게로 알고 아닙니다. 그거는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생도 2기는 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9기와 11기 사이에 생도 1기, 2기가 있었고, 백선엽, 박정희는 저 앞에. 앞에 있어요. 저 앞에. 더 앞에. 1기, 2기. 그래. 아니 무슨 말씀? 우리 강 교수님 이런 거 책을 혹시 내셨습니까? 글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책으로도 냈고요. 왜 그게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안 되나?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제가 개건 논설위원을 할 때도 그거를 썼는데, 그때 기억이 전 세계에 살아계신 생도 2기 분들이 저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아니, 제 어릴 때 기억이, 저희 아버지께서 수도경비 사령부에 근무하셨는데, 그때 이제 유경수 여사께서 이제 돌아가셨었거든요. 서거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런 그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어린 마음에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했지만 생생하게 다가왔는데, 그래. 사실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에 대한 교육 교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사 하면은 솔직히 유심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규영 교수님 되게 재밌고 말씀도 깊이 해박하신데 현대사 하면 강규영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 좀 아쉽습니다. KBS 하면 되거든요. 그래.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야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뭐 저는 현대사라고 하는 레이블링이 있었는데 아니 4년 전부터 이게 갑자기 KBS 역적 뭐 이렇게 되니까 제 인생이 좀 바뀌었는데 저는 현대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포천에 있는 생도 2기 위령탑. 위령탑. 그다음에 전쟁기념관. 네. 저 부산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유엔묘지 유엔묘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인천에도 자. 또 있습니다. 메가드 장군 동상 있는데. 예. 그 자유공원. 예. 그래요. 자 이제 다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 6월 한 달 동안은 뭐 1년 내내 사실 그래야 되지만 6월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이제 우리 호국 영령들을 늘 생각하면서 좀 지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제 말이에요. 어제 문재인이가 그 더불어민주당 초선 68명을 불러가지고 무슨 간담회를 했는데 문재인이가 한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니까 자기들 문재인의 말이에요. 부동산은 조금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잘했다. 혁신 성장 잘했고 백신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내로남불 프레임 때문에 위선과 오만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잘한 거가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초선들 불러 모아놓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 문재인의 생각은 자기들은 내로남불이 아닌데 내로남불 프레임을 덮어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셈이거든요. 자기네는 위선이 아닌데 위선이라는 프레임을 억울하게 덮어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자들이 내로남불인지 아닌지를 좀 사례를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박 변호사님부터 좀. 저는 아까 우리 허윤juk 국장님이 이재수 장군님 이재수 장군 죽음 관련해서 적폐 청산 과정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신데 적폐 청산 과정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벌써 우리가 프레임에 말려든 거죠. 오히려 가짜 적폐 청산 프레임에 말려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프레임이라는 용어 자체는 좌파가 항상 쓰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이제 요즘에 LH 남불이라고도 하죠. 요즘에 뭐 되게 재미있는 그런데 저는 이 내로남불의 본질은 그 프레임으로 덮을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곳에 다 지금 그러한 위선과 독선 그리고 불법 그게 있었고 이걸 덮기 위해서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우고요. 그리고 있는 것을 없게 혹은 엮게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전략과 전술인 거를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이제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 내로남불은 프레임이 아니라 실체고 본질이다. 이거는 뭐 모든 사례에 대해서 LH 사태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LH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2명 구속됐습니다. 근데 부동산 위법 문제로 투기 문제로 해서 35명 정도 구속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장에 우리 고성국 판사님께서 가서 수사를 하셔도 당장 10명 이상 구속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명백한 불법을 두고 지금 이 실체를 감추고 이 프레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LH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한 우리 층에는 안 들려. 그런 글을 쓴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그게 마치 이 실체의 본질인 양 그렇게 덮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버닝썬 사태 같은 경우도 마약, 중공, 뭐 이런 어떤 엄청난 현안 그리고 청와대 권력과 경찰서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걸 덮고 정준영 사건으로 또 본질을 아예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본질은 다른 데 있는데 프레임을 씌워서 이걸 희석화시키거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위선과 오만, 그 내로남불이 그냥 일체 본질인 거기에서 더 이상은 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폐로 몰려서 감옥 갔다 왔잖아요. 적폐라는 용어는 사실 조선시대 당쟁사화 때 나왔던 얘기인데 적폐 청산 과정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적대 계급에 대한 청산 과정이라고 생각한 좌파들이 가장 자기들에게 쓰기 좀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해서 적폐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뭐 적폐라는 용어 그 전에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아마 그게 계급 투쟁의 과정에서 좀 생각한 것 같고 내로남불과 관련해서 상징은 아무래도 조국이 1순위인 것 같고요. 네. 조국 가족과 그 입시비리 뭐 포함해서 사모펀드. 두 번째는 부동산을 둘러싼 뭐 김의겸 대변인, 박주민과 같은 인물이 실제로 임대차 3법을 제정하면서도 본인들이 먼저 집을 샀다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게 이제 상징적인 것 같고 그 이외의 것들을 좀 몇 가지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예비 타당성 예타 문제는 이전 뭐 야권의 현 집권 세력이 있을 때마다 예타 없다. 그런데 지금 24조 이상 지금 예타 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아주 상징적으로 기억되고 두 번째는 평소에는 뭐 그 자사고 폐지 이런 거 많이 주장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좌파 기득권층 아들 딸들 외고 많이 보내면서 또 유학 많이 보내면서 자사고 폐지 주장하는 그런 이중적 행태 이런 것. 또 민주화운동 자부하면서 상당히 자기들이 정의와 뭐 이렇게 그런 상징적 인물처럼 하면서 실제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법을 만들고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좀 많이 사람들이 분노했던 게 이제 박원순, 오거돈 성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에 이제 이런 성평등에 대해서 양성평등에서 가장 선두에서 그걸 주장했던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 지정이 발생하자마자 사실 좀 뭐 이상한 용어들 만들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중적 행태가 복합적으로 워낙 많아서 강중만 교수가 말한 것처럼 내로남불 사례를 조사해보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아서 포기했다고? 네, 포기했다고. 그게 압축적으로 사실은 이 정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부분 미투 그거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좌파들이 그랬어요. 이제 우파들 다 죽었다. 뭔가 하여튼 이게 이 좌파들이 덮어씌운 프레임에서는 이제 우파들은 부패하고 그리고 뭐 무슨 성인지 감수성 같은 거 거의 없고 막 고압적이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이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이거 분명히 우파들이 대규모로 이제 미투에 걸릴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좌파들이 그렇게 막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껏 이 우파 정치인 중에 미투 걸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운동은 좋아하는데 운동권은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는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뭐 그 운동권 학생들이 되게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운동권 하셨지만 죄송합니다. 그 좀 너무 자유스러우면 그걸 넘어서 방종을 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술을 먹었을 때 국가 권력에 대항한다고 해서 경찰을 상대로 함부로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렇지. 그리고 그게 무슨 혁명적 행동인 거죠. 또 성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운동권 내에서 발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그들이 제가 느낀 본질이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제도권에 들어오면 그 필터링을 한번 거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고시나 시험이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필터링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권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필터링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를 넘어 방종스러움이 그냥 어느 정도 지위가 높은 상황에서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학생이었고 뭔가
자기가 가만히 막 가고 싶어도 이게 제어가 됐는데 공권력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타인에 의해서 근데 막강한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미투의 대상들이 거의 다 그 좌파, 특히 뭐 운동권 출신이나 운동권 출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또 한 분의 적폐. 아유, 그냥 뭐 제가 그 적폐로 그 4년을 살면서 제 얼굴이 지금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기자들이 뭐 푸석푸석해졌다, 뭐 사갔다, 뭐 그런 표현들을 제일 먼저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좀 푸석푸석하지가 않고 좀 쌈박했다고들 하는데 이게 4년이 지나니까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적폐라고 하는 단어는 그쪽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자기네들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기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자유우파들은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뭐 너희들은 신적폐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쪽이 적폐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신적폐라고 하는 얘기를 쓰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내로남불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재밌는 게 그 한국어가 외국어 영어 단어가 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재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번에 타임즈에서 보니까 내로남불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단어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과 상관이 없다 하는데 이건 좀 방송에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한 카툰을 봤는데요. 조국 장관 그럼 현 정권의 어떤 아이콘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단군 일의 최악의 위선자라고 하는 그 별명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카툰을 보다가 제가 너무 웃었는데 조국 장관이 앞에 이제 굉장히 야하게 생긴 담배 물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술집 아가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국인데 참 정직해. 그러니까 그 옆에 앞에 있던 여자가 응 그래? 나 창녀인데 난 수천녀야. 뭐 그런 카툰을 보고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히틀러가 나는 유대인 절대 그 탄압 안 해. 뭐 이런 거나 그 비슷한 것 같고 조국 넘버원. 근데 저는 조국에 못지않은 그 사람 둘이 이제 우리 그 박원순 시장과 정현주 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박원순 시장은 얼마나 그 여성 페미니즘 뭐 남자 페미니스트로서 뭐 여성 인권을 뭐 어떻게 하고 여성들의 뭐 성 폭력에 대해서 자기가 그 막아주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건 아예 그냥 그 대놓고 그렇게 그 살아온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서울의 그 로고 문자가 I 서울 U였어요. 그래. 근데 그게 사실은 문법상으로 안 맞거든요. 그렇지. 나는 서울 한다? 뭐 이게 문법이 잘 안 맞아요. 근데 그거를 글자를 바꾸면 돼요. I smell you라고 바꾸면 됩니다. 이거 딱 맞아요. I smell you.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주 이미지에 딱 맞는 그게 되지 않을까. 정현주는 뭐 잘 알다시피 뭐 한겨레 논설위원 때 했던 그 유명한 KBS 사장 정현주. 그 양반을 또 뭐 KBS 이사장으로 하느니 뭐 방통위 위원장으로 하느니 뭐 별난 지금 얘기들이 되는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 때 우리나라 기독권청이 자기 자녀들을 그 미국 국적으로 만들어서 군대를 기피하는 이런 그 천인공노할 일들을 하고 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들 둘을. 근데 제가 만약 그랬다면 그런 걸 못 씁니다. 근데 쓰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게 그 자유우파와 그 친북 좌파, 중국 좌파들의 그 차이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울의 그 로고를 I smell you로 빨리 바꾸는 작업부터 좀 해야겠다.
근데 좀 바뀌었잖아요. 아, 바뀌었죠. 아, 그거 보여드릴까요? 말씀해 아니 주고. 근데 제가 좀 그게 이렇게. 말씀드린 생각이 나는 게 네. 탄핵 과정에서 네. 이제 그 K 미르 이름 재단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K 재단, 네. 미르 네, 재단.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제가 국세청 교수를 3년을 했었거든요. 전임 교수를 3년 출신했는데 그 홈택스 가면은 공익법인을 공시를 다 해요. 거기 보면 이제 아름다운 재단, 노무현 재단, 뭐 봉하마을 재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그 지금 재산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제가 그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사실 K 미르 재단은 사실 초창기였어요. 네.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엄청난 뭐 그게 사실 뇌물 수단이 되고 엄청난 적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인상은 얘들이 아름다운 재단이나 봉하마을 재단이나 노무현 재단이나 이런 엄청난 재단들, 이 재단의 돈을 이미 축적해 놓으면서 네. 자기들이 했던 방법들을 앞으로 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격을 했던 걸로 저는 솔직히 인식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해봤으니까. 예. 해봤으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견제심들도 있어요. 그 K 미르 초기 예. 공격할 때 좌파들이 예. 이거 제2의 이례재단이다 뭐 이런 걸 공격했거든. 예. 지금들이 했으니까. 예. 딱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는데 이 좌파들은 진짜 유체 이탈 합법에 정말 뭐 능하고 실질적으로 진짜 뭔가 양심이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지금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스스로 또는 자기 주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잘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하죠. 네. 탄핵은 정당했다 이러고 네. 누가 주장하던데. 그런데 사실 네. 이게 논리적으로 탄핵이 정당했으면 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도 정당해야 되는 거잖아. 탄핵이 정당했다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감옥 22년 네. 사는 것도 예. 정당한 거잖아. 근데 예. 절차적으로나 실체법적으로나 탄핵은 부당합니다. 이게 저도 제가 박근혜 정부의 특별 감찰관으로서 친인척과 최측근의 비리를 그래도 사전 예방적 개념에서 살펴봤던 입장에서 예. 지금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권과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의 그 비리, 비행위의 노출 정도는요, 네. 정말 그 뭐랄까 반딧불과 보름달, 아니 태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정권의 그런 어떤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과거 정권의 자그마한 그런 부분에만 초점을 둔다는 것은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탄핵 소추 사유부터 신문 쪼가리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그리고 박한철 재판장이 나와 7명, 8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퇴임을 하니까 3월 10일로 딱 기간을 확정해 놓고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아마 과반수 이상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이렇게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는 거 그것도 사실 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체적 진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건데 네. 뭔가 목적이 있는 마냥 뒤에 세력이 있는 마냥 기간을 딱 한정시켜 놓고 그걸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실체 사유나 소추 사유를 살펴보면 그 자체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소추 사유도 엄청나게 많이 변경이 됐었거든요. 네. 탄핵 소추라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가 있어요.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소추 사유를 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변경도 임의로 되었습니다. 그런 변경조차도 사실 국회에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실제적 사유도 12개였는데 그거를 그 당시 그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5개로 축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따져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안 한다는 점, 그런 것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냥 결론 내려놓고 네. 시간 정해놓고 그렇죠.
그냥 군사작전하듯이 예, 밀어붙인 것이 박근혜 탄핵이었다. 예.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이제 4년 지났는데 아직 다시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네. 그 탄핵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들이 양산됐고 예. 그 재판들이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해서 끝났지만 네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재판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당 대표 되겠다는 자가 탄핵은 정당했다 이러고 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모든 언론이 정면 돌파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예. 예. 이거 적들을 향해서 하는 게 정면 돌파인데 네. 이걸 지금 대구에 가서 네. 자유우파 진영에다가 정면 돌파하겠다고 지금 네, 네, 한 겁니다. 예. 이거 좀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예. 나눠서 좀 이야기를 많이 예. 하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탄핵 소추 절차적 과정이나 내용적 측면을 진단을 해줬는데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에 소속돼 있었던 현재의 야권이 당시 탄핵의 주요한 참여자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한 질인데 네. 당시에 소추 발의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하나의 사건을 맡을 때도 그 사건을 수사하는데 상당한 부분 수사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증거를 확보하고 네. 그것이 실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기소 과정까지. 음.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불과 사실상 국회의원들은 당시에 국회에 소추됐기 때문에 검사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자세히 수사에 대해서 이제 소추된 사안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이 탄핵 의결할 사항인가, 즉 기소 같은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그 일주일 사이 정도에 그런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전혀 확인하지 않고 소추를 의결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사나 이런 걸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의 어떤 그런 기관으로 볼 때 전혀 수사나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그래. 의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그 첫 줄 단계가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탄핵과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상적으로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탄핵의 진상규명을 한 적도 없고 네. 어떤 것이 실체이고 어떤 것이 언론의 조작이나 선동에 의해서 사실은 위조된 것인지도 제대로 확인 안 채 그냥 두리뭉실해서 탄핵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냥 묻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도 그 후에 탄핵된 이후에도 실체적 진상규명을 하지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사실인지 아닌지 부분도 사실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적어도 당에서는 그걸 확인 작업을 안 했다. 세 번째는 탄핵에 관해서 어떤 입장에 서든지 간에 이 문제와 관해서는 반드시 탄핵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입장을 밝혀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 진영이 몰락을 했고 문재인 집권에 길을 열어줬고 그래서 전체주의 체제의 전체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데 그 문을 열어줬던 게 누구냐? 탄핵의 주동자들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협력자이고 공조자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 책임이 좌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야권의 탄핵의 주동조 참여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도 현재 문재인 집권의 이런 폐해, 국가적인 지금 몰락 이런에 자기들이 2016년에 이미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2017년에 그런 짓을 사실상 대선에 그런 문을 열어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더군다나 야당의 어떤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했고 당시 새누리당 해체를 주장했고 이런 전반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는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이 서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이건 당사자들이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고는 보입니다. 네, 강 교수님. 뭐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면서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누구나 다 잘못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침소봉대가 되면서 군중선동으로 몰고 갔고 이 군중선동이 성공하면서 사회 전체가 그 마녀사냥 모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헌법재판관이건 뭐 이런 분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학자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된다. 저는 탄핵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말 이것은 한번 좀 세밀하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네. 그리고 하나 참 재밌는 게,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허현준 국장께서 어떻게 보면 전향 주사파인데, 전향 주사파들이 5월 탄핵 찬성으로 그때 돌아섰어요. 우파에 있어서. 이쪽만 빼고. 네, 그래서 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다. 그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장난기가 있어서 얘기한 거에 대한 이 증거는 보여야 돼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 두 분 얘기할 때. 근데 요거 화면으로 보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 키워주세요. 네. 어떻게? 그냥 이렇게 들고 계시면. 난 조용인데 아주 정직해. 그래? 나 청년인데 수천녀야, 이거. 저도 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I smell you. 근데 아침들 다 드셨죠? 아침 안 드신 분들은 조금 좀 속이 거북할 텐데, 박원순 시장이 아주 흐뭇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그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없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역사에 됐어요? 진짜 들어간 거예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바른정당으로 이제 우파정당이 분리되는 순간에 제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국회 부의장 비서관으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의장님한테 탈당하지 말라고 하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분도 안 나가겠다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마 위원이 아닌 사람은 저랑 이준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들과 개를 달리하는 반대파고, 이쪽은 다 이렇게 앉아서 그 당시 김무성과 유승민이 이제 정당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바른정당을 이제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특감실에서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정치권이 돌아가는 걸 정확히 몰랐었는데, 어쨌든 그 역사적 장면을 제가 봤었는데요. 뭔가 되게 엄청난 이슈지 않습니까? 엄청 무거운,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파 정당의 분리라는. 근데 너무나 어이없이 그냥 우르르 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당의 어떤 당수와 원내대표라는 사람들이었던 자들이 저 정도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당시에 뭐 논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뭐 이러면 그 당시 이제 주광덕 위원이 와가지고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광덕 위원이 반대를 하러 회의에 참석했어요. 예, 잠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김무성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탄핵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에서 뽑은 대통령이 탄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우르르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 중에는 그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김무성이 연락 와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세요. 프리우드스 101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 보면은 그게 전산 조작이었던 게 드러났죠. 그게 그래. K보팅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그게 했었고요. 가수 예. 팀 만드는. 그쵸. 엠넷에서 있고, 사실 그때 하태경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부정선거인 게 드러났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법 처리까지 됐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지금 저 좌파 정당에 있는 김용민의 어떤 형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정당 투표도 전산 투표를 합니다. 전자 투표를 하거든요. 이 전자 투표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민심 며칠 있다 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전산 투표로 전자 투표로.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전자 투표가 제대로 제가 1번을 찍었는데 1번으로 가는지 2번을 찍었는데 2번으로 가는지에 대한
감독 감시가 필요한데 네. 지금 현재 그 정당 시스템으로는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감시를 하려면 적어도 각 후보자별로 전산 전문가가 그 로그 기록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준석이 뭐 지금 여론조사 1등을 다니고 있는데 이게 진정한 1등인지를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람들이 승복을 하면 뭐 진짜 민심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로그 기록에 있어서 그런 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야당 여당의 그 당 대표를 뽑는 자리는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부정의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로그 기록을 실시간 감독할 수 있는 그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우리 고성국 TV를 빌려서 그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뭐 저는 뭐 약간 의견은 달리하는 게 사실은 그 이준석 뭐 그런 거가 뭐 조작이라든가 뭐 그런 거로 됐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네. 좀 워낙 압도적이고 그리고 내로남불 위선을 할 때 사실은 제 주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의 주제가 이제 재밌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방송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희는 뭐 방송장을 전혀 절대로 안 합니다. 뭐 그러고 이호성 방통위원장도 뭐 방송장 죽어도 안 합니다 하면서 뒤로는 방송장을 하려고 정말 온갖 난리 부르스를 다 떨었는데 도대체 이런 그 내로남불과 그 위선 그리고 뭐 과거 정권이 방송장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정권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폭력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방송장악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방송장악을 완전 폭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바꿔서 그러니까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완전 폭력 장악 이제 그냥 방송 장악이 아닙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 또 상고를 하십니까? 아주 피곤해요. 좀 이제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누구한테 하는 분한테 하는 얘기죠. 아 당연하죠. 눈을 좀 크게 뜨고. 제발 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 진짜 힘들어요 저는. 그 언론 노조도 그렇고. 아니 저 건드려가지고 얼마나 고생들 하십니까. 자, 이제 잠깐만 정리 좀 하고. 우리 박지원 변호사 말씀하신 그 전당대회에서도 그 프로듀서 101처럼 선거 조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고 기록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계속 실시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후보가 5명이잖아요. 5명 캠프에서 한 명씩만 나와가지고 아니 뭐 당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그 감시하는 거가 뭐가 그렇게 큰 비용이에요? 그렇죠. 해서 로고 기록을 24시간 그 열람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전자투표되는 날짜도 며칠 안 되니까 그때까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선관위에다가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 돼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컴퓨터 전문가한테도 물어봤는데 이후 차후에 하면은 그 변작된 로그 기록을 바로 다 송두리째 없애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지금 저희 방송을 나중에라도 보신다면 이건 그렇게 어려운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정당한 주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원래 제가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외부 여론조사 기관 2군데에다가 맡겨서 했거든요. 그럴 때 그 각 캠프에서 한 명씩 여론조사 해서로 가서 여론조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감시하더라고요. 그게 당에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선관위 규정에. 그러니까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이번 경우에는 그 전자투표 전자식 방식으로 지금 투개표가 이루어지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각 캠프에 한 명씩을 요청을 해라. 나 우리는 안 내보내겠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의미 이제 그냥 지나가도 된다. 그러나 그럼 보내겠다. 하는 이 캠프의 그 감시자 한 명씩은 좀 감시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부정선거 논란, 소모적 논란을 원천 차단하자. 이렇게 우리 제안한 걸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강규현 교수가 말씀하신 언론
폭력자. 그럼 문재인한테 직접 얘기하신 거죠? 아, 네네. 많이 힘드신가 보네. 근데 제가 버틸 때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쳐도 안 무너지니까 오히려 이제 되받아치고 그러니까 이제 KBS 언론노조 소속인 사람들이 자기 주위 신문 기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더니 야, 너 강경 교수 잘 알지? 그래서 우리 신문에서 구조칼럼 오래 쓰고 잘 알지. 그랬더니 그 사람 그거 뿔 달린 도깨비 아니냐? 뭐 뿔 달린 괴물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뭐 이거 쳐도 안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 도깨비 아니에요. 그리고 저 허윤중국장 저랑 한 20년간 일했는데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는 잘 알 거 아니에요. 젠틀하셨는데 요즘 싸나워졌어요. 싸나워졌죠, 4년 전에. 아니 그래서 그리고 유머러스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4년 전에 저와 4년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남자다. 그래서 뭐 그 전이 좋았는데 지금은 뭐 좀 안 좋다 그래서 얼마나 좋냐 한 번 결혼해서 두 남자랑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맞을 뻔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4년 전에 제가 좋대요. 근데 제가 굉장히 부드럽고 젠틀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좀 사납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눈도 이렇게 막 부드럽고. 근데 왜 이렇게 저를 파이터로 만드세요? 그리고 저는 대신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그러면 그건 죽도록 싸웁니다. 저 인생 버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참 지금 굉장히 후회들을 좀 하실 겁니다. 나중에 특검에서 봬요. 대지신문을 꼭 해야 돼. 아니 문재인이가 네네. 대통령 되자마자 네네. 고영주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걸었잖아요. 그 고영주 변호사가 뭐 원했던 건 아니지만 뭐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 그럼 법정에서 이게 허위사실인지를 밝히자 하면서 문재인하고 토론을 요청했어요. 그 문재인이가 안 나와. 4년 동안 고소를 해놓고. 그런데 얼마 전에는 또 우리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거는 또 열심히 답변서를 썼더라고, 직접. 네? 직접은 아닐 겁니다. 아니, 그거 직접 썼대. 왜냐하면 변호인 이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써주고 본인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돈에 약하구나. 민사소송은 돈을 물어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직접 막 대응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지시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더라? 권유했다 그랬나? 권유가 그랬지. 근데 홈페이지는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지시,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대통령 각하 저랑 단독 토론을 좀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 하나만은 좀 자신이 있는데 A4 용지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A4 용지 없이 그냥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 요새 제가 이종격 투기 동영상을 가끔 보는데 머리가 아플 때 보는데 중국의 무슨 태국권 뭐 이런 고수들이 실제 이종격 투기 선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일부는 못 견디잖아. 그러니까 이종격 투기 선수가 한 명이 아예 내가 그럼 한 손만 쓸게. 딱 이래가지고서 중국 고수랑 붙는데도 안 되더만. 지금 문재인한테 그거 제안한 거지. 영춘권 고수들이 이제 1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손만 쓸게. 난 A4 안 쓴다. 저 A4 안 쓰고 입을 반만 열고 얘기해. 눈도 하나만 뜨고. 대통령 코드 하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저희가 이거 문재인과 싸우는 사람들을 모셨기 때문에 문재인과 싸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길고 오래 또 징하게 가야 이게 이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싸우는 겁니다, 원래. 싸움 못하는 놈들이 꼭 어깨에 힘들어가서 비장하게 갔다가 한 방 맞고 쓰러지지. KBS 사태 방송장 때도 훅까지 빡 누르는 양반들이
제일 먼저 배신 때리고 그렇지. 도망가요. 제일 먼저 뒷거래하고 뭐 내가 뭐 이런 양반들 있잖아요. 잘 알잖아 누가 이러는지. 근데 이런 양반들 한판 붙으려 하면서 뒤로는 싹싹싹 해가지고 나가는데 와 나토는 그런 나토 저 KBS 이사들 중에서도 솔직히 얼마나 그 창피한 일들 많이 했습니까? 자료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제발 좀 그 요즘도 후카시 자꾸 있더라고.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하면서 이렇게 그 자꾸 있던데 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구토나요.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할게. 한 말씀씩만 짧게. 박재민 변호사. 그냥 오늘 주제를 하나 꺼내고 싶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는데 문재인이 그 하도 우려먹었던 게 세월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기 서해 바다에 빠진 학생들 그 죽음에 대해서 사실 시체 파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강에서 대학생이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의문사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이 40만이 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아, 그래요. 한 사람이 죽음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했던 자가 왜 이토록 침묵하고 있는지 오히려 또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그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직시를 하고 빠른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강 교수님. 아, 오늘 피카소 얘기 안 하고 넘어가요? 저 그거 준비하고. 아까 피카소 공산당이었다는 거. 아니, 근데 지금 시간이 넘어서, 다음번에 또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지금 저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거기 이제 피카소의 한국에서 학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피카소가 프랑스 공산당의 위촉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이 황해도 신천에서 학살했다. 근데 얘기한 장교는 거기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다 뭐 미군과 또는 북군과도 상관이 없는 사건인데 그런 그 위작을 갖고 와가지고 피카소가 전쟁에 반대를 한 거지 뭐 미군에 반대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 워딩을 붙이고 있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에요. 이게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미군 학살이다 해서 온갖 교과서에 다 있다가 이제는 전쟁을 반대한 거다. 근데 피카소 전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내전에서 인민전선 편을 들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 편을 들었고 그 6.25 전쟁에서는 북한 편을 들었어요. 중동 편이랑 사르트르? 그거 뭐 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짓말들은 이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 이제 거짓말 듣는 거에 너무 그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럼 문재인하고 어떻게 배틀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가 영춘권처럼 깨질 수도 있어요. 너무 뭐 허허허허 하면서 뭐 그냥 호호 하면서 뭐 나오면은 거짓말하면 제가 이제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래, 피카소가 젊은 시절에 사실 좌파 운동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동지를 팔아먹고 도망 나온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 시절의 그림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이 내내 좌파 활동을 하다가 좌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좋아하는 거야. 좋아합니다. 피카소가 그래서 이제 그 중년 이후에는 뭐 다 집어넣어 다 놔두고 오로지 내가 돈이다. 그쵸.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제일 큰 시장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팔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입장을 상당히 완화를 했는데, 근데 나는 공산주의자고 나의 작품은 공산주의 작품이다라고 그 천명을 하고, 그러고 미국에 팔 때는 이제 나는 예술가다. 근데 사실 피카소는 예술가이기보다는 애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돈도 좋아했지만 피카소의 그림이 굉장히 이렇게 뭐 밝고 역동감이 넘치는 작품들은 전부 다 그 애인들을 이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이 애인이 뭐 10번씩 바꾸면은
10번 그 걸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샘솟는 그런 그 욕정, 욕망 이런 게 이제 그림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좌파들의 내로남불, 돈 좋아하는 거, 여자 좋아하는 거, 그 책임지지 않는 거. 근데 피카소는 제가 봤을 때 그 완벽한 좌파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르트르도 그랬어요. 사르트르도. 그러니까 보부아르와 계약 결혼을 하면서 보부아르를 통해서 젊은 여자들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개똥 철학이 그 완성이 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변호사님 오늘부터 우리 좌파 생활 합시다. 아, 이건 못 해먹겠어요. 이게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책임지지도 않고. 누릴 건 다 누릴 거다 누리고. 무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무상을. 법으로도 보호받고.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무상 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오거든 가거든 그 시장도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하태경 의원이 그 전에 나는 돈 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전혀 안 해. 돈 빠다. 난 오거돈 빠다. 그러면서 이제 오거돈 지지를 했는데 왜 갑자기 그 얘기가 안 하세요? 한 번 돈 빠는 영원한 돈 빠지. 그거 좀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굉장히 친했어요. 세 명이서. 아니, 오거돈이랑 친하다니. 하태경 의원, 현준 국장, 저 굉장히 친했었습니다. 전향한 주사파구나. 네. 저는 전향한 주사파는 아니고, 전향한 날라리. 있는데. 근데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갑자기 그 얘기 안 해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돈 빠라고 얘기하는 거. 뭐 이상입니다. 자, 우리 허현주 국장 마무리. 오늘 센 놈들 방송이 어떻게 코미디 방송이 한 3분의 1은 웃다. 유쾌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조국의 시간이라고 해서 요즘 책 같지도 않은 그런 자필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다니까 이게 좀 시대의 상황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 가족들의 피를 잉크로 찍어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조족지혈이 그 세 발의 피라고 하는 뜻으로 알았는데 조국 집안의 피야. 가족의 피, 혈. 굉장히 저 장엄한 그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살벌하고. 그 조국의 시간에 관해서는 제가 그 또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거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에 좀 적합치가 않아서 그 죽은 대한민국을 조국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래 안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읽고는 싶은데 안 사고 싶고. 내로남불로 사자성어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조족지혈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강빠하게 할까 봐요. 네? 여기 우리 박혜빈 님이 저 오늘부터 강빠 할까 봐요. 강파. 유머 코드를 좀 많이 탑재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문재인과 싸우는 사람들, 강규현 교수님, 박주현 변호사님, 그리고 허현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